칩이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산업의 기본이라는 게 노벨상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 원리가 틀렸다는 걸 반박하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물의 기본이라는 게 노벨상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 원리가 틀렸다는 걸 반박하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의학적인 지식의 그 통계를 해보니까 5년 정도 지나면 그 오류가 거의 50%라던가 아무튼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50%가 오류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의학이. 그러니까 의사들의 오진도 많은 데다가 의학 이론 자체, 발견했던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였다라는 것이 또 증명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성의학이라고 해가지고 남성과 여성은 따로 연구돼야 된다는 그 의학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생쥐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흰색 생쥐. 근데 흰색 생쥐를 주로 수컷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컷과 암컷이 있을 때 호르몬이 달라요. 쥐들이. 아무래도 암컷쥐는 여성 호르몬이 많고 수컷쥐는 남성 호르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에 맞게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현대 병원에 갔을 때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의학 자체가 수컷 생쥐로 많이 실험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수컷 생쥐한테는 부작용이 없지만 암컷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암수를 둘 다 실험하는 사람 어디냐고요. 그냥 논문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물의 기원이라는 것, 어떤 원리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그 빈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중간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제 실직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실직하는 사람들이 적응 못하면 굉장히 불행해지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사물의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의사가 인공지능의 협조를 얻었을 때 훨씬 더 우리 인류가 어떤 병으로부터 해방될, 더 이상 이제 아프지 않는 시대가 오는 그런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지는 것이죠. 인공지능 때문에. 또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범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뇌를 원격으로 스캔하는 기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파를 측정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읽어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라고 지금 미국에서 벤처기업이 하나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모자를 썼을 때 지금까지 성공했던 게 어떤 단어나 숫자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읽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 그림, 내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파라솔 밑에서 누워있는 그림을 생각을 하면 그 그림을 MRI든 여러 가지 두뇌를 측정해서 그 그림을 그대로 재현을 해내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근데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갈수록 일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미래 사회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꿈을 생생하게 잘 꾸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도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꿈을 꿀 때마다 헐리우드 액션이 막 꿈속에서 나오고 SF가 나오고 굉장히 재밌어, 꿈이. 그럼 그 꿈을 인공지능 기록을 합니다, 밤에. 그 사람이 잠잘 때 꾸는 꿈을. 기록을 하면 그게 영화처럼 재현이 가능해요. 미래 사회에는. 근데 아주 오래 갈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술로 봤을 때. 꿈만 잘 꿔도 그게 어떤 세계적인 흥행을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 두뇌에 관련된 무슨 소리지? 에어컨 소리예요? 네네.
두뇌와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생물학, 의학 쪽에서, 이제 가운데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 맨 위에가 이제 사물의 기원 제가 얘기했고,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제, 의학계하고 생물학계를 뜨겁게 달구는 최신 학문은 후성유전학 또는 후생유전학이라고 불리는 건데, 후천적으로 정자와 난자 속에 있는 DNA가 지속적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는 어떻게까지 영향을 주냐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합방하는 날을 태기를 해가지고 부부가 합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날씨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뭐 몇 월 며칠이 기일이냐 어쩌냐 해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는 과학적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후성유전학에서 지금 밝혀진 것들이 뭐였냐면은 자기의 심리 상태가 좋을 때 임신한 애하고 안 좋을 때 임신한 애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DNA가 바뀌는 게 아니라 DNA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이 발현되느냐 발현되지 않느냐를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가 있고, 그 조절 유전자를 조절하는 또 다른 후성 유전체라는 게 있어요. 연쇄적으로 그게 있는데, 그게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도 정자와 난자 상태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생물 시간에 라마르크의 영불영설이라고 배우는 부분인데, 영불영설이 미세하게 들어가면 그게 맞아요. 맞고 그게 또 이렇게 크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 후천적으로 우리가 획득한 형질이라고 그러죠. 후천적으로 내가 몸이 약했는데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몸이 좋아졌을 때에 임신한 애하고 그 운동을 하기 전에 애는 달라요. 유전자가 아예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 태어났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이 유전된다라고 밝혀지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고 암을 걸리게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암을 쉽게 걸리게 하도록 그 부모가 자기가 운동도 안 하고 식이 조절을 안 했을 때, 특히 젊었을 때, 자기가 이제 애를 임신할 무렵에, 그게 아빠든 엄마든 상관없어요. 그게 3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암의 발현 유전자를 킨 상태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버리면 그게 그 손자하고 증손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게 이제 그 후성유전학 책에 나온 그 사람, 그 학자가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이 문구를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아비의 죄가 3사대까지 이른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생물학책에다 이 문구를 써놓은 겁니다.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전달이 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감정이 자녀의 유전자 발현을 생화학적으로 바꾼다. 브루스 립턴. 최근에 가장 책을 많이 팔고 있는 세포생물학자예요. 브루스 립턴이라고. 이게 정말 놀라운 말인데, 자, 애를 낳았어요. 태교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갑자기 실행이 망했다거나 남편이 실직을 했다거나 내 기분이 나빠졌어, 엄마가.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화풀이를 애한테 했어요. 그럼 감정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약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엄마의 감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본인이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15세 이전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정서를 보고서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모방학습기에 15세 이전이. 근데 10살 이전이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엄마의 감정을 세상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 엄마의 감정에 맞게 자기 체질을 바꿔나가요. 이럴 땐 욱해야 되는구나. 이럴 땐
그만두라고 해도 절대 그만두지 말고 잔소리를 막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얘가 표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게 언제 드러나요? 직장 생활할 때 드러나 버려요. 직장 생활할 때 커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마와 함께 경험했던 것들이 직장 생활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제 그 손자손녀를 낳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가 하던 대로 얘가 또 그 자식한테 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적인 장단점도 3, 4세까지 가고요. 그 감정적인 것에 감정적인 정서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후성 유전 물질을 바꿔서 DNA를 바꾼 것도 3, 4세까지 가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하고 물질적인 것이 계속해서 연동된 상태로 그 자식들한테 전파되고 연결이 되더라는 것인데, 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오려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제 그림들이에요. 이렇게 눈동자에다 저는 전체 우주를 그려요. 네. 여기다 내가 그걸 집어넣어놨나 모르겠네. 이게 이제 뇌과학 도표고요. 뇌과학 도표. 카리나의 겨울 버킷리스트. 첫눈 오는 날 캠. 이게 이제 그 후천적으로 DNA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간의 DNA 같은 것들이 신념, 철학, 생각, 언어, 습관, 태도, 관계, 환경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실제로 신념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몸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세한 이런 물질들을 조절함으로써 결국에는 DNA를 바꾸게 되는 결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두뇌는 우리가 비만 유전자가 인간들이 더 강한 이유가 뭐냐면은 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빙하기. 그러니까 지구상에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때가 중간중간에 있었고 굉장히 추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빙하기를 견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이뇨 탄수화물이든 뭐든 간에 단백질이든 뭐든 간에 이것을 무조건 지방질로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꿔서 몸에 쌓아놔야 돼. 그래야 더 따뜻하고 굶었을 때 그것을 조금씩 쓰면서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만성이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우성인 거죠. 역성이 아니라. 인간은 살찌기 쉽게 디자인되어 있다, 원래. 후천적으로. 그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게 왜 디자인되었느냐? 날씨가 추워지면 동상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세포가 동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혈당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는 고산지대에서 가서 하면 잘 된다는 겁니다. 약간 추운 데 가서. 왜? 혈당이 높은 것이 아주 추운 지역에 가면 그게 장점으로 돌변해요. 네, 동상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빙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리는 당뇨병과 비만의 위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게 DNA가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변해온 준 거죠, 그게. 그걸 여기다가 안 집어넣어놨나? 이게 이제 부모교육 PPT가 있고요. 여기 안 집어놨나 보네. 그냥 아까 후성 유전학 거기다 넣고 좀 설명을 하자면은, 그런데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임신했을 때 탯줄로 이제 태아하고 연결이 되면서 얘가 이제 엄마 피하고 아기 피하고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 탯줄을 통해서 우리가 피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엄마 몸에 물질들을 전달하게 되는데, 주고받기 때문에 아이의 물질들도, 아이가 가지고 즉 남편의 DNA를 얘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절반을. 거기서부터 형성된, 생성해내는, 우리 DNA라는 것은 물질을 생성해내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게 DNA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몸으로부터
어떤 신호 체계를 받아서 뭔가를 얘가 또 만들어내요. 그게 또 엄마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임신할 때마다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임신한 애가 어떤 체질인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한테 물질이 들어오는데 물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뉴런세포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세포 분해를 할 때, 두뇌가 세포 분해를 할 때 그 뉴런 세포가 피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엄마의 모세혈관을 통과합니다. 두뇌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과를 해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아이의 뉴런 세포가 엄마의 두뇌 속으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DNA를 가진 아이들의 뉴런 세포들이 엄마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추정한 건데 언젠가는 과학적으로 밝혀질 건데 이렇게 됩니다. DNA가 동일할수록 그 다음에 똑같은 DNA일수록 쌍둥이 효과 같은 게 있어요. 쌍둥이 효과 같은 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얘네들이 아플 때가 되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얘가 감기 걸리면 얘도 감기 걸리고 이런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마치 연결되는 듯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엄마와 자식들은 그런 쌍둥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엄마의 두뇌 속에서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뭔가 침체되거나 했을 때 바로 그 여러 가지 그 기분에 관련된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두뇌 속에 그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자기 자식의 뉴런을 자극하게 됩니다. 뉴런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감정과 일상은 자식들하고 24시간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물론 아이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딴 데로 가 있거나 그렇게 뭔가 다른 데 완전히 팔려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엄마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봤을 때 내 두뇌 상태에 24시간을 우리 애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좀 그다지 좋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럼 빨리 독립시키는 게 좋습니다. 기숙사로 보내거나 이렇게 아예 딴 데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계속 좀 더 엄마의 두뇌를 닮고자 하는 그 자식의 그 경향성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그러니까 다른 멘토한테 아예 보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입양을 보내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엄마들이 자기 할머니한테 자기가 어떻게 양육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영향을 자기가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자식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이제 저한테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캥거루족 엄마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애가 지금 벌써 28살이 됐는데 32살이 됐는데 취직하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진짜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잔소리 하자마자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동기부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기부여가 어떻게 해야 자라나냐면은 어렸을 때 자기를 통제했던 기억이 있는 존재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하고 아예 떨어지지 않는 한 그 20대 중반에 대학도 이미 졸업한 나이고 군대도 갔다 온 애가 계속해서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부모랑 사는 이상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모들한테 제가 충고를 하거든요. 독립시켜라. 독립시키면 변하지만 독립 안 시키면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심리적 자동 반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어렸을 때 자기를 통제했던 사람이 그 교실 안에 있기만 해도 창의성이 발현되질 않아요. 거기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포스라고나 할까? 그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어떻게 키웠냐 물어보니까는 초등학교 때 그림에도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얘가 좀 골프를 잘하는 것 같아서 골프를 계속 시킨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얘가 골프에 소질이 없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은 계속해서 남편도 골프를 칠 줄 아니까 남편이 봤을 땐 소질이 없다. 시키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엄마는 될 것 같으니까 시켰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욕심, 박세리. 우리 애도 박세리 될 수 있어 이거. 상금 65억 딸 수 있어 이런 거. 결국에는 이제 그 세미까지 땄는데 이제 얘는 방향을 잃고 지금 현재 그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24살, 25살짜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22일 날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이제 그의 얼굴도 좀 보고 얼굴을 봐야지 이제 정확한 좀 진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태가. 이제 상담을 해주게 했는데 저는 이제 상담을 무료로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 가는 길에 이렇게 들려서 자 오늘 강의 분위기가 어떤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오늘 푸드아트 테라피? 푸드 맞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은퇴자들 고령층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치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인데 두뇌가 잘 작동되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과 두뇌가 잘 작동된다라는 것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두뇌 안에서 두뇌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하고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상태이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너무 활동하다 보니까 피곤했을 때는 엔돌핀이 나와줘야 되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나와서 휴식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그 건강한 호르몬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거는. 근데 도파민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은 어떤 거냐면은 노르아드레날린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노르아드레날린은 목표가 없이 절대 나오질 않아요. 두뇌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내야 돼라는 목표가 상실되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표에 집중하게 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르아드레날린은 원래 사냥을 갈 때라거나 뭔가를 추구할 때, 뭐 추적할 때, 그다음 뭔가 이렇게 집중할 때, 그러니까 무슨 뭐 산삼 같은 거 캘 때, 뿌리 같은 거, 뿌리 상하지 말아야 되면서 이렇게 산삼 캐는 바로 그 동작. 그다음 그림 같은 걸 그릴 때, 음식을 만들 때 케찹을 뿌리더라도 케찹 모양을 좀 더 예쁘게 내가 좀 뿌려야 돼. 이 상황, 그 상황에서 많이 나와주는 게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좀 더 정교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뭔가를 추적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집중력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주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게 일단 안 나오는 거죠. 노르아드레날린 안 나와요. 그럼 도파민은 뭐냐?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은 이것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도파민은 보람을 느낄 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람이라는 것은요 그냥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품백을 쇼핑한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서 보람을 그때 도파민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계속 부른 상태에서 맛있는 걸 계속 먹을 수가 없거든요. 시장할 때 나오는 게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우리 동물은 모든 동물은 배가 고플 때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모든 동물이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냥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 호르몬이 미리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적당히 고픈 맹수만이 사냥에 성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육이 더 강해지고 전력 집중하게 되고 판단력이 예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굶어버리면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자라든가 어떤 사냥꾼들이 어떤 표적을 맞추고 사냥감을 잡는 그 확률이라는 것은 적당히 배가 고파야만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적당히 배가 고파야지 노르아드레날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뭔가를 행위를 할 때 집중이 잘 되고 표적이 잘 맞아요.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보람을 느낄 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돈 버는 돈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있는 동기부여 그리고 내
이런 것으로서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라는 것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이건 금방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돈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적당히 이제 벌만큼 벌어서 이거를 자기 이제 고향 사람들에 자랑하려고 시골에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땅을 사가지고 별장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장 짓고 나서 3년 내에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지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지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별장을 우러러보면서 성공해 금이 환영했네. 매일매일 해줄 수가 없잖아 칭찬을. 매일매일. 그러니까 거기까지 딱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심심해. 왜 자기가 은퇴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은퇴를 하는 순간 노르아드레날린은 안 나오고 도파민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은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나 이제 쉴 때도 됐지. 은퇴를 하면 문제가 뭐냐? 편하게 쉬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병원에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안 나오게 되면 병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나는 은퇴하고 편하게 쉬다가 하려고 했는데 아파서 병원비를 막 쓰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은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할 거리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즐거우면 더 좋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 테라피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은 다 효과가 있어요. 면역력 증진에. 근데 그 중에서도 고수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고수가 되지 못하는 것들. 조금만 딱 배우면 그거 있잖아. 3개월이면 다 마스터해. 이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해보니까 3년에도 이게 내가 고수가 안 되는 거야. 한 30년쯤 해야 고수가 되는 거 그게 좋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목표치를 상당히 높게 잡아야 돼요. 그 아름다우면서도 상당한 고수나 달인까지 가야 되겠다. 죽기 직전까지 내가 뭔가 고수나 달인이 되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을 때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뇌과학에서는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속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 뇌과학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게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자녀교육 강의장에 온 듯한 분위기가 느껴져가지고 자꾸 뇌과학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자녀교육 강의장은 아니니까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에 대해서 자 이거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출발선이 있어요. 증기기관이 1702년인가 초창기에 만들어지긴 했어요. 제임스 와트가 아니라 제임스 와트 이전에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 2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백열전구도 마찬가지고요. 백열전구도 에디슨이 맨 처음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에디슨 이전에 백열전구를 만들어서 성공했던 사람이 2사람이나 있어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증기기관이 출발한 거, 즉 1차 산업을 일으킬 정도로 발명된 해가 1776년이에요. 그때 1차 산업이 출발을 하죠. 근데 전기하고 전구가 에디슨이 이제 이거를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상용화 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눈에 보일 정도로. 그게 1879년이라는 것이죠. 대략 100년이 나옵니다. 100년이 나와요. 근데 1879년 이후 3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PC가 등장한 게 1969년이라는 것이죠. 약 9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제가 위에다가 마이너스 10%라고 써놨죠. 즉 하나의 어떤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그것이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것이 10%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문제는 2016년 알파고가 2세도를 이기던 시점이에요. 2016년이에요. 이게 45년 만에 3차에서 4차로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몸으로 확 느끼게 됩니다. 45년 만에. 자, 몇 퍼센트가 빠졌죠? 50%가 빠졌죠. 즉
90에 50%가 45년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슬슬 5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몇 명이 있어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근데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서 너무 마케팅에 써먹는 거 아니냐. 지금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건 계속 진보하고, 여기 신문에 보면은, 한겨레 신문인데, 뭐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5차, 6차이면 뭐 계속 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을 마케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그렇지가 않고, 분명히 이거는 영향력이 있는 거고, 세상이 충격을 받아요. 알파고 때문에 충격 많이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불안하게 됐고 분명한 뭔가가 이벤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벤트가 있는데 저는 5차 산업혁명의 이벤트가 2024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계산을 한 거냐면 2016년에서 60%를 뺀 거예요.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상정을 하고 50%를 뺀 게 아니라 그 단축되는 기간을 45년에 60%를 딱 빼면 18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2024년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2025년, 2024년이 미래학자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시점이냐면은 AGI가 등장할 거라고 예측하는 시점입니다. AGI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바둑을 잘 둔다거나 암 진단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법률 서비스, 전 세계에 있는 법률을 다 외워가지고 법률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AI는.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잘합니다. 정확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을 보면은 이 책이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인데 이 책 안에는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인공지능 때문에 점점 감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로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길거리에서 가판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호사인데 길거리에서 떡볶이 같은 걸 팔고 있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그 사례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이 Average is over예요.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 평균의 시대가 끝났다. 즉 보편적으로 인간답게 잘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사는 그런 중간 에버리지가 아예 멸종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그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간 계층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중간 계층이 사라지면 맨 위하고 맨 아래만 남겠죠. 그죠? 맨 위는 두 종류입니다. 맨 위로 올라가는, 맨 위에 남아있는 인간은 돈이 많거나 창의성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지하 자원이 많거나 땅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많은 거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의 통칭하는 거고 재산이 부동산이 많거나 아예 많은 거예요. 아예 많은 건 어떻게 되냐면은 강력한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인공지능을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지금 삼성이나 구글이 예를 들어서 알파고의 그 딥마인드도 원래 구글 회사가 아니죠. 그 후속 유전학을 계속 하자면은 이제 저기는 여기는 갖다 놓은 거죠. 연결이 되는 건데 어찌되었건 이런 겁니다. DNA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기가 소뚜껑 모양이고 5차 산업혁명기가 오면은 점점 이제 부가 평등화되죠. 왜냐면 인공지능이 가난한 사람한테도 서비스를 해주게 되니까.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네. 그 앞으로 부장하거나 이제 극한 출연 네, 그래서 이제 뭐 리액션 해주셔도 좋고요. 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확한 제목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인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삶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삶의 전반적인 변화, 예측되는 변화를 얘기를 해야지 교육 얘기가 또 마무리가 되고. 자, 그 전에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나온 제 강의 CD인데, 인공지능과 창의성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유치원 엄마들 대상으로 했는데, 어른이 들어도 좀 도움은 되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이세돌이 알파하고 한테 진 다음에, 거기에 그것을 주제로 해서 시작한 거라서 이제 굉장히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이 앞에 계신 분이랑 뭔가 얘기가 된 게 있어요. 여기서 이게 녹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있어요. 아마 좋은 있다가. 아무튼 좋은 CD가 하나 있고요. 자, 이 책은 이제 인공지능과 미래의 문화. 근데 이 다음 책을 현재 이거 2탄을 쓰고 있는데 진짜 정말 진도 안 나가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강의 출장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2탄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실질적으로 오늘 좀 2권 선물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무실에는 1권 드렸고 근데 여기 계신 분이 2권을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라고 알아서 나중에 알아서 해주시고 잠깐만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저께 하고 어저께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소두를 한번 꺼내볼게요. 이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제 소개인데 제가 이게 이틀 전에 교육전을 하나 오픈했어요. 제가 이제 미래 나왔잖아요. 이분이 제 스승님인데 서초역 흰물길 갤러리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5,000원, 5만원권의 그 초상화 우리 그 집회에 있는 그 초상화 그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는데 한 국가의 그 화폐에 2명을 그린 사람이 이분밖에 없대요. 2명을 그린 화가가. 지금 5,000원권하고 5만원권 이렇게. 그래서 썰에 의하면 그 5,000원하고 5만원에 이분이 사인을 하면 그게 해외 사례는 2억까지 그 가격이 나간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초상화를 직접 그린 작가가 그 돈에다가 사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안 해주고 거의 아무한테도 안 해줘요. 그 돈에다가 사인하는 거. 그걸 좀 아쉽죠. 받고 싶은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대학교 때부터 좀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랑 약간 좀 유사한 측면도 있는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대상을 받았는데 중앙미술대전이에요. 중앙비엔날레 했는데 그 당시에 중앙일보사에서 했던 거. 근데 이분도 이제 재학 시절에 국전에서 이제 3번 특선을 하면서 좀 이제 화가로서 이름이 알려졌는데 대학 졸업하고 중계동 시골에서 초가집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을 때 이병철 회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삼성에. 근데 누군지 몰랐대 처음에. 강의를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대요.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정경련이 막 창립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경련 창립 무슨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선생님이 20대 후반에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원래 사역의 그림 그리는 것 중에 사역의 6법 중에서
전이모사, 수류부채, 뭐 기분생동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동양화 하다 보면 다 배우는데 그 중에서 경영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구도. 그러니까 모든 구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 용어로 얘기하면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강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경영 위치를 하느냐, 위치를 경영을 하느냐. 포지셔닝을 뭐를 어디다 왜 사람을 여기다 그려야 되고 왜 산을 저기 그려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비즈니스하고 결합시켜서 경영 철학 비슷하게 강의를 했대요. 그래서 메모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이경철 회장이 관심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문화 쪽에. 그래서 이제 기업 중에서 문화재단을 최초로 만들었을 우리는 삼성문화재단. 아무튼 그런 스토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원자가 된 거예요. 이경철 회장님이 우리 선생님의 후원자가 됐는데 그때 60년대 후반이었는데 아직 70년 안 될 무렵에 8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를 주고 그림을 하나를 샀는데 그게 서울에서 집 10채 값이 돼요. 그림 하나를 샀는데 그 그림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값으로 정당하게 준 건데 이제 굉장히 막대한 돈을 주면서 열심히 그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근데 같이 국수를 먹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약간 정세로 사투리를 약간 쓴대요. 이경철 회장이 사람들이 나보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지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제 창가에 딱 가서 이제 창밖을 딱 바라보면서 1분 동안 마치 이렇게 뭔가 고뇌에 쌓인 듯한 그 당시에 돈병철이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나 봐요. 그때 유행어가 돈병철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옛날 삼성 초창기부터 그래서 그게 너무 듣기 싫었는데 근데 나는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딱 이러더래. 그래서 뭐라고 댓글을 못 하겠더래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이상하잖아요.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나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계속 듣다가 내가 뭘 벌었는지 아나? 그러니까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대나. 그래가지고 나는 사람을 벌었을 뿐이다 이 얘기를. 난 돈을 번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벌어왔을 뿐이고 지금도 그렇게 사람을 챙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인재제일이라는 철학이 그 창업주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현재의 삼성을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창업주들은 존경할 만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정주영 씨라든가 이경철 씨, 그 창업주들. 근데 어느 기업이나 다 그래요. 창업주들은 존경할 만해요. 뭐 록펠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어떤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무기가 있어요, 핵심. 그래서 그분의 핵심 무기가 그거였던 거예요. 나는 사람을 벌었다, 돈을 벌지 않고 이제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면 이게 돈을 버는 것이냐, 사람을 버는 것이냐, 그 관점.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업가가 돈을 번다 너무 뻔하잖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 너무 뻔하잖아요. 뻔하지 않는 뭔가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이 자기도 사람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자들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돈을 안 받고. 그래서 아무튼 다 무료로 가르쳤대요, 사람들. 그림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근데 그 중에 어떤 독일인이 한 명 찾아와서 그림을 배우기를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역시 돈을 안 받고 이제 개인 지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힌데 자기가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외교관인데 한국에 있을 때 이 한국어를 좀 배우고 가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로 넘어가면서 그 당시 BMW 오토바이를 선물을 하고 가요. 굉장히 비싼데 이제 옆에 사람 앉는 거 있잖아요. 전쟁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 그거를 선물하고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선물하고 이제 그때가 신혼 때여서 그 자기 이제 그 사모님이랑 그것 타고 막 여행을 많이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오토바이는 후진기가 있대요. 후진. 칸막이를 이제 거의 다 쳤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배경에 나오는 강의는 제가 7년 전이나 8년 전에 했던 강의들입니다. 2017, 2018 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좀 일을 하겠습니다. 보통 오토바이에 후진 기어가 없거든요. 근데 그건 후진 기어가 있대. 후진하는 거 보고 사람들 깜짝 놀라요. 어디 빠지면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팜플렛에다가 이제 스승에 대한 추억을 적는 란이 있어요. 적는 란인데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되게 역설적인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화가는 붓을 놓았을 때 진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붓을 잡았을 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붓을 잡지 않았을 때 진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붓을 잡았을 때는 자기 내면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고, 붓을 잡지 않았을 때 자기 내면을 갖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고 책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대화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때든지 뭐든 간에 그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영혼 같은 것을 갈고 닦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그림이고 막상 붓을 잡게 되면 그거 이상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진짜 그림은 붓을 놓았을 때 그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 쭉 해주셨어요. 이제 어제 그제고 오늘 내려올 때 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제가 이제 팔순 기념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아무튼 행복했다 그러면서 거의 1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고속도로 이제 핸드프리로. 근데 별일 또 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 직지신경 얘기를 해주시니까 프랑스에서 다른 문화재는 다 주는데 직지신경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왜 그걸 안 주는 줄 아나? 그 최초의 그 인쇄물, 팔자 인쇄물이 직지신경인데, 네, 목판인가요? 그죠? 금속?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쨌건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 최초인데 구텐베르크가 했던 거랑 50년에서 100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어떻게든 연구를 해가지고 직지 신체 요절보다 먼저 나온 책이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대요. 그냥 자존심이 상한 거야. 이게 한국에서 처음 나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그거보다 먼저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 그래서 그 연대로 책정하고 하면서. 그것만은 안 준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체르빈 처음에 종이를 만들었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종이가 먼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끝날 무렵에 제가 이제 EBS에 미래가면프에 출연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거야. 화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거리 선수다. 100년, 200년을 보고 모든 처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가 죽은 다음까지도 지금 현재 너가 어떤 뭔가 말 한마디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예술가라는 건 항상 이름과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소두에 꺼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 2학년 때 1990년대 초에 좀 유행했던 게 포스트 모던 철학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이후에 문명에 있어서 그때는 인공지능 얘기도 아직 안 나왔을 때고요. 90년대에 뇌과학 얘기가 슬슬 나올 때였어요.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가 1991년 후반기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1991년도에 fMRI 두뇌를 기능적으로 촬영하는 게 처음 개발된 특허가 처음 나온 거죠. fMRI. 그래서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두뇌가 연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신생학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뇌과학 초창기부터 뇌과학을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마침 그때 제가 대학교 1, 2학년이었기 때문에 미리 3학년이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게 뭐였냐면 미래는 모든 인간이 예술가가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어떤 경향성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1차, 2차, 3차 혁명 때부터 이미 그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이 자꾸 노동에서 소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동화가 시작됐거든요. 증기기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직장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말을 다루는 직업이었어요. 그때는 화물을 전부 마차가 나가요. 말이. 근데 갑자기 증기기관 화물차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말을 끌고서 말 한 마리당 한두 마리당 사람이 붙어가지고 마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그 마부가 나를 수 있는 그 물량에 있어서 그 고용도 숫자를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게 기차로 한 방으로 끝내고 그 사람을 다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부들은 주로 이제 누구만 살아남았냐면 럭셔리한 마부. 그러니까 귀족들 이렇게 뒤에 귀족들 태우고 다니는 럭셔리한 마부들이 이제 더 오래 직장을 갖게 됐고 그 럭셔리한 마부는 언제까지 있었냐면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까지 그 럭셔리한 마부들이 있었죠. 집 나르는 마부들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현상들을 학자들이 계속 지켜봐왔던 거예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 그래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결국 인간은 노동이나 일하고 완전 이탈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미래의 모든 대중이 예술가화 된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지적인 어떤 수준이 올라가는 뜻도 되고요. 안목이 좋아진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거기에 이제 어떤 숨은 뜻이 들어가 있냐면 예술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예하고 디자인하고 예술하고 좀 달라요. 예술의 특성은 뭐냐면 무용성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내가 탈 수도 없고 그냥 없어요. 뭐만 있냐면 장식용이에요. 벽에 걸어놓고 즐기는 게 굉장히 인문학적이거든요. 이게. 네, 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벽 걸어놓고 땡는데 그거 보고 좋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사람들이 좋다에 막 1,000억, 2,000억씩 쓰는 거예요. 물론 돈 있는 사람. 그게 무용성인데 굉장히 무용한 가치인데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면서 뭔가 상상을 하게 자꾸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술의 무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때도 그랬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활동에는 세 가지 일이 있다.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해당 즉 강의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찾았다고 치고요. 이거 해놓고 이거 얘기할게요. 찾았다고 치고 노동과 작업과 액션, 활동. 그러니까 노동,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작업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술가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그림은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어떤 작업 같은 거. 노동은 돈을 버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예요. 노동하고 작업하고 그냥 액션이 있다고 했어요. 행동. 근데 이 행동은 무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쁜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건데 갈수록 인간이 노동에서 작업에서 이 행위 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쪽으로.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노동의 정말 노동소외 같은 책들이 그래서 더 일찍 나왔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유행하기 전부터 나왔던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딱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인간은 이제 노동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럼 남는 거는 작업하고 행위인데 작업하고 행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작곡하고 노는 게 그게 작업하고 행위의 결합이에요. 근데 그게 널리 이렇게 공유되면서 뭔가를 창출해냈죠. 뭔가 사람들 관심을 해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경제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 도표에서처럼 월급을 받는 것들에 월급을 받는 일들이 점점 부족하게 되고 월급과 상관없이 좀 이상하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노는 것 같은 거, 좀 잘 노는 것 같은 거, 또는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것 같은 거. 그림의 무용성이지만 그 그림을 산 사람한테 위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 그림도 최근에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그림을 산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림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제 그림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에 사고 싶다. 피곤하다는 얘기죠. 이 그림 보면서 쉬고 싶다는 게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사람이 피곤한 거야. 잘 팔리는 이제 여기는 없네. 아까 좀 보여드렸는데 별에서 끝까지 이제 약간 이런 종류예요. 이런 종류의 그림이 위에 국토칠성이 있고 국토칠성이 있는데 유성이 하나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밑에 이렇게 별이 꽃이 된 듯한 이런 어떤 근데 유채 꽃밭은 아니에요. 이제 별이 꽃이 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보면 이제 편안하고 이제 자꾸 주문을 해요. 7개가 밀려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실업률이 여기서 실업률이라는 것은 월급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근데 유엔 미래보고서 2050에서 결국에는 그 연도대로 인간은 실업해 갈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25년에는 25%, 2050년에는 50% 이런 식으로 실업자가 쭉 늘어난다. 근데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유엔 미래보고서 2050에 나오진 않는데 지금 전 세계 그 로봇 회사에서 로봇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이 몸체를 그 소프트웨어는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게 인공지능. 그래서 지금도 로봇 가격이 싼데 지금도 이 제조 로봇 2,000에서 2,500만 원 사이거든요. 너무 인기 있어가지고요. 한국 기업이 단 한 대도 사지를 못했어요. 만들자마자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에서 다 팔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국 기업이 이 좋은
제조 기계가 있는 걸 몰라서 안 샀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인기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 사장들 다 사버린 거예요. 그 공장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한국에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그 로봇 회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없어서 못 팔고 있으면 그 다음 수순이 뭐죠? 대량 생산입니다. 로봇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한 다음에 2천만 원을 보통 1,000만 원으로 깎아요. 그럼 마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량 생산하는 그 공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봇을 만드는 공장들. 우리가 모르고 있죠. 왜? 생산한 다음에 싸게 팔 거니까. 그게 출시되는 시점이 그게 대량 생산에서 지금 이제 그 각국의 기업들의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로봇 가격이 2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딱 떨어져서 전 세계에 확 공급되는 시점을 보니까 2024년, 2025년이 나온다. 예상이 된다. 네. 근데 저 때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물론 우리나라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이제 실업자가 많고, 내년에 이제 뭐 또 부동산 보험도 터질 것 같아요. 내년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2025년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소 20년 동안 힘들어요. 최소 20년. 완전히 정말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게 편할 정도로 뭐 이자 올라가지, 보유세 올라가지, 실업률 올라가지, 저출산에다가 고령자 늘어나고 복지 비용 증가하는데 세금은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게 게다가 북핵위기에다가 막 모든 게 지금 막 이렇게 압박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게 내년부터 이제 다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선생님 그림 얘기하고, 뭐 포함 예병철 선생님이 나는 돈 버는 게 아니라 사람 버는다 이런 게 굉장한 힌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그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한다고. 완벽하게 망해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 나왔던 모든 대중 예술가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 얘기예요. 예술가는 무조건 마음을 사야만 살아남아요. 인기를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가 됐든 뭐 책을 팔든 그림을 팔든 마음을 사야 돼요. 그 마음을 사려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산다는 거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이제 인간의 그 매력이라는 게 오늘 강의 참 희한하게 흘러가는데 지금. 두뇌의 본능을 본능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 두 가지가 두뇌와 우리 그러니까 스토리와 스펙, 이게 이제 두뇌의 욕구와 교실의 현실인 건데, 이 페이지를 열어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두뇌는 몸과 뇌가 결합된 활동을 원한다. 두뇌는 저걸 좋아한다. 두뇌가 왜 몸의 운동과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몸 만드는 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뭘 참목할 것인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안다는 것은. 왜 인간은 신체가 움직이는 것과 결합된 활동을 좋아하냐면, 신체를 움직일 때 도파민이라는 근육을 움직이게 명령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쓰게 돼요. 근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인간에게 자부심과 뿌듯함, 그다음에 자존감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더 뭔가 의욕을 준다거나 호기심을 준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몸을 움직일수록 이상하게 더 살고 싶어져요. 이 세상을. 이게 몸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약간 복잡한 동작이지만, 내가 출발을 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춤을 추다 보면은 내가 쓸만한 사람 같아요, 자꾸. 계속해서.
그럼 이게 자꾸 내가 쓸만한 사람 같아 보이니까 내가 저렴감을 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 남자도 내가 좀 쓸만한 남자 같으니까, 저 할머니 이렇게 툭 치면 넘어올 것 같구만.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 올라간다는 게,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게 삶의 의의도 올라가요. 그 실제로 승력도 올라가게 되고, 스태미나도 좋아지고, 그 몸을 움직이다 보면, 등산만 해도. 그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도박, 게임 이런 거에 중독될 때 항상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도파민이라고. 그게 자꾸 쾌락 중추를 이렇게 자극을 하는데, 우리가 신체를 움직일 때 그게 강하게 자극은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나서 쉴 때 왜 기분이 좋냐면, 몸에 도파민의 양이 많은 상태에서 쉴 때 근육이 좀 힘들었잖아요. 도파민하고 엔도르핀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굉장히 보람된 것 같은데 약간 고통스러운 걸 잊게 해주는 마약성 물질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후에 노동 후에 쉴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 노동은 사라져요. 인류한테 노동은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몸을 다양하게 움직이게 하면서 재미있게 하면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줄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대학교 앞에 무슨 배움 아카데미를 하는 분이 조석준 씨가 계신, 그분도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저 프로젝트로 이렇게 학교가 단체로 가서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게 수익 모델인데, 그래서 요즘에 책 내기 유행한다는데, 그러니까 북카페가 좀 이제 약간 옛날이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맥주 마시면서 책을 본대요. 이 혼술 문화 중에서 굉장히 책이 안주가 되는 거예요. 맥주 조금씩 마시면서 책을 계속 독서를 하는 게 지금 이제 항상 그 서울 홍대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유행이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미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책 내기. 그러니까 책도 팔 수 있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푸푸집이 약간 결합된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업종이 이제 새로운 신생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책맥하지 말고 맥강을 해보자. 맥주 마시면서 강의 듣는 모임을 한번 일단 실험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목을 무한리필 수다라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술 먹다 보면 말이 안 끊어지잖아요. 강의하다 보면 2시간 있으면 우리가 시간이 끝날 맨정신이니까. 근데 이게 술이 몇 잔 들어가면 이게 이 수다가 안 끝나. 이게 지루인감이 술자리에서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술집을 이제 한 군데 이제 알아봐서 굉장히 싼 술집을, 안주가 3,000원, 수도 3,000원, 전부 3,000원이야. 맥주, 소주, 막걸리 다 3,000원이고 안주가 다 3,000원. 김치찌개도 3,000원이에요. 계란말이도 3,000원. 야, 이거 딱이다 이거. 몇 시까지 하세요? 새벽 4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되냐면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무한리필 수다를 해요. 새벽 4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밤도 잡아주고 밤도 잡아주고 대신 뭐 여밤주는 그 사람이 있고, 참가비 2만원 2만원의 무한리필인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저 거기 강의하기로 했는데 강의하는데 안 받기로 했어요. 술을 줄 수가 있어요. 2만원 내고 6만원어치 먹을 수 있죠. 그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왜 거기에 또 알코올을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막 폭주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파민이랑 엔도르핀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건전한 중독 문화 같은 거, 술과 강의가 많은 중독 문화, 그다음에 강의의 토론, 술 먹으면서 토론, 이런 거. 이거 한번 시작해봐요. 실험 반응이 어떤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3일 날. 영화 우연이가 거기에서 네. 거기에 거의 주요가 누구였는데 이슈를 가지고 술 마시는 그런 느낌.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활동을 두뇌가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도파민이 거기에 끼어들어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기를 할 때 이게 완성이 돼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만드는 과정이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애들의 특징이 그런데 자기가 자기 신체를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였을 때 도파민이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트를 할 때 얘가 딱 명중했을 때 점수가 높아졌을 때 굉장히 이제 잘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생각이 끊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신선한 자극들이 탁탁탁 주어지는 건 좋은데 두뇌는 맥락을 좋아해요. 근데 저게 생각의 흐름이 있는 거를 무동이랑 맥락을 추구하고 또 개성을 추구하고 그런 본능이 있는데 맥락을 추구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 두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이 시냅스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 움직여요. 이런 생각하면은 어떤 뉴런이 불이 켜지고 또 이런 생각하면 어떤 뉴런이 불이 켜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 스위치를 껐다 키거나 아니면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는 실험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냐면 손을 내밀어서 컵을 든다 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그 사람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손을 내밀어서 컵을 든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떤 뉴런을 쓰는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런들이 신호가 오게 되면 로봇이 그게 학습이 돼요. 이 사람의 두뇌가 그 두뇌 안에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이걸 하라는 얘기구나. 이걸 알아먹어요. 이게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존중하게. 그래서 그 척수장애인 중에서 아마 유튜브 동영상 치면 나올 거예요. 로봇을 움직여가지고 물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로봇팔을 자기가 의지로 움직여서 그러면 로봇팔이 자기한테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스스로 먹어. 자기 의지대로. 척수장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로보캅 최신 버전 보셨나 모르겠는데 로보캅이 거의 두뇌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그 두뇌밖에 안 두뇌하고 여기 척수신경 쪽밖에 안 남아요. 몸이 다 흑화 사고 당해가지고 망가졌잖아요. 자기는 처음에 자기 팔다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팔다리가 없어요. 거의 있는 건 두뇌하고 여기까지 신경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한 잘 움직이죠. 성능이죠. 근데 이제 로보캅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이렇게 시냅스가 생물학적으로 움직이면서 기억을 하고 다시 떠올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늙어가거나 죽어가거든요. 초등학교 때 기억했던 시냅스들의 상당 부분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기억을 떠올릴 때는 완벽하게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일부만 떠오르는 거예요. 일부만. 근데 사람은 맥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부만 떠오르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의 빈틈을 지금 상상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버려요. 그 빈틈을. 우리가 그 눈에서 맨점에서 안 보이는 부분을 다른 색깔로 커버해버리듯이 이렇게 뽀샵 처리해버리듯이 두뇌가 자기 과거의 기억이라든가 좀 심지어 1시간 전의 기억까지도 이제 범죄인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믿음에 의해서 자기 상상에 의해서 과거의 기억을 자기 스스로 조작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가. 왜? 시냅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은 광물질로 기억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비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10년 전이 100년 전이. 근데 인간은 정확하지 않아. 근데 그 빈틈을 메꾸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어. 근데 여기서 두뇌가 가지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욕구에서 탄생된 게 바로 스토리텔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못 참는 거야, 인간에. 그래서 이제 애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었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이제 막 이상한 신화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장치가 생물학적인 기억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 미래까지 막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의 두뇌와 인간의 두뇌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가 나오냐면은 팩트이죠. 팩트하고 기능성, 팩트와 관련된 것에서 인간은 점점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는 건 뭐냐면 기능적인 거하고 사실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만드는 거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거, 기능적인 거, 팩트를 다루는 거다. 여러분, 팩트를 다루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직업 있죠? 기자. 그러니까 팩트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 증권 기사 이런 간단한 것들 기사를 써요. 그리고 예를 들어 누가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기사까지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가들한테 인공지능 로봇이 쓴 문장하고 인간 기자가 쓴 문장을 이렇게 무작위로 손출을 해서 누가 더 잘 썼냐고 테스트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훨씬 잘 썼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다루는 그 문법, 문장의 패턴까지 얘가 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뭔가가 나왔대요. 왜 인공지능이 더 문장을 잘 쓰지 했더니 인공지능은 퓰리처상 받은 기자들의 문장을 공부한다.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너무 기사를 잘 써가지고 막 노벨상급의 엄청난 문장만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책은 안 본 거야. 인공지능. 그러니까 나오는 게 전부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이게 문장이 기가 막힌 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인간이 이미 못 따라간다. 그 인간은 뭘 다뤄야 되나? 가짜, 상상, 호구. 그러니까 가짜, 상상, 호구, 드라마, 아무튼 뭔가 가짜, 전부 가짜여야 돼. 그런 거를 다루면 그게 오래 가요. 거의 한 몇십 년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이 팩트를 다루는 일이 딱 1, 2년 후에 그 직업을 언제부터 지도세고 바로 끝나요. 왜냐면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홈페이지 계정처럼 아주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어떻게 처음에 돈을 벌게 되냐면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머릿속에서 꼬이면서 너무 얘기를 해야 돼.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인공지능 성능이. 그러면은 이것을 10사람이 쓰나 100사람이 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쓰는 권한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을 분리도로 접속시켜주는 것을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한 10년, 15년 된 거예요. 이 상황. 그러니까 왜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십니까? 돈이에요, 돈. 회비를 내야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워낙에 막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인공지능을 쓰지 않으면 망해요. 이 지구상에 인공지능만큼 더 많은 팩트를 파악한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에 뭐 웬만한 로봇 어드바이저 있죠. 지금 현재 나온 인공지능. 얘가 하는 일을 인간이 하려면 2만 명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로봇 어드바이저 하나 딱 가져오면 이론적으로 2만 명을 자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험회사가 계속 마이너스 나고 보험회사가 마이너스 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연금보험 들고 이렇게
안 죽고 그래서 실손보험 생각해봐요. 안 죽고 계속 병원만 다. 그러면 보험 했는데 돈 계속 나가잖아요. 이게 내 실손보험 계속 없애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설계사가 필요 없고 단 한 명도 필요 없어 지금. 근데 못 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다 자르실 때요. 보험회사에서 인공지능만 있어요. 근데 법에는께서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굉장히 깊숙이 파고 들어왔어요. 이 노동소외라는 게. 인간은 노동을 못하게 된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제가 그 가공할 만한 인공지능 이제 그 공교육이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인공지능 로봇 회사들이 로봇 보호를 처음에 싸게 한 달에 뭐 한 2, 3만 원 싸게 가정에 침투시키고 근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냐면은 애가 2살이면 2살에 맞게끔 이 로봇이 행동해요. 애가 3살, 4살 하면은 딱 3살, 4살 애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서 얘를 학습을 풀어요. 그리고 5살이죠. 그래서 얘가 무슨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책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요. 인공지능 클라우드니까 소품도 다 알고 거기서 딱 그 나이에 맞게 얘랑 독서 토론을 해줘. 인간 교사는 절대 상대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아이의 뇌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육체적인 경험을 했고 어떤 심리적인 경험을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강아지랑 놀았는지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맞춤 교육에 있어서 그 맞춤 교육의 정확도와 그 아이의 학원을 얻는 그런 능력에서 인간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모가 투입되기 시작한 순간 애들이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은 저출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학교를 안 가면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교육 종말 시나리오. 안 가게 된다. 공익이 안 하고 애들이 안 가겠다고 데모를 해버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돼? 여기 집에 좋은 선생님이 있고 나 이 선생님이랑 여행 갈래, 역사여행. 내가 왜 학교를 가? 훨씬 재밌는데 나를 부모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것이 학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만 할 때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나야만 하는 활동, 사교적인 활동이 있죠. 근데 이것만 남는 거죠. 이거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학교가 나이트클럽 되는 거예요. 학교는 공부하는 데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애들이 친구 사귀는 데가 되거든요. 공부는 각자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왜? 자기 인공지능 하는 게 제일 잘 되니까. 그리고 뭐 인공지능을 빼고 토론을 한다거나 학교에서 모여서 아니면 같이 논다거나 서로 인간들끼리 사귀는 이제 그런 활동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고 그런 기능은 학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냥 나이트클럽도 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교육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딴 데서 대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가상현실 속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게 텔레프레센스라고요. 원격 현실감이라고. 아바타가 가상현실 속에서 들어가는데 너무 사실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도 교류가 가능합니다. 어쨌건 공교육이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다행이지 사실은 더 빨리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보캅 얘기 맞아 하고 그래서 로보캅이 인간의 두뇌의 특성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근육에 사냥을 하거나 번식 행동을 하기 위해서 두뇌가 만들어졌는데 그 근육을 움직이는 속도보다 그것보다 훨씬 빨리 이 머리가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액션을 통해서 문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문법의 기원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다루는 두뇌하고 운동을 다루는 두뇌가 같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문법 시험을 보기 전에
체조를 10분 하잖아요. 이게 실험을 해봤더니 체조만 10분 해도 문법 성적이 8점이 좋아져요. 평균. 그러니까 인간의 문법을 파악하는 것은 실제 행동에서 나왔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역별로 행동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 어순하고 우리 한국어랑 우라랄타의 한국어 어순이 다르잖아요. 일본어랑. 제가 이것을 예전에 제 가끔 영화 보면서 어원학자라고 제가 써먹거든요.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많은 책도 연구를 했었어요. 보니까 고대에 최초의 도시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이란 같은 데 가면은요, 성벽이 있는데 그게 10,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가 10,000년 전에 시작했는지 실제로 아틀란티스 뭐 이런 문명 얘기도 있죠. 그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대 도시가 지구상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구의 나이가 48억 년보다 더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게 계속 지표가 물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탄소 측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텍토닉스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지표에 있던 모든 것은 지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48억 년이 아니라 50억 년일 수도 있고 100억 년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썰이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나오냐면 성벽이 있는 도시국가 내에서는 어순이 한국어 어순이에요. 성벽이 없는 야생에서는 영어 어순이 돼요. 동사가 너무 중요해요. 동사가. 왜냐하면 성벽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차단되는 환경. 그래서 우리는 동사를 먼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국가에서 만들어진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순, 저는 그래서 한국어 어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중학생을 위한 서울대는 문법, 제가 그 문법 이야기를 썼어요. 야만인들의 문법. 그러니까 중국어 어순하고 영어 어순은 바베리안들의 어순이에요. 바베리안. 동사가 너무 중요해요. 항상 여기서 나와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순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도시국가에서 형성된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수식어가 복잡한 거예요. 그 어미. 인간관계가 훨씬 복잡해요. 도시국가. 야생은 단순해요. 근데 거기 존댓말도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아까 제가 기억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그 두뇌가 살아있는 시냅스가 움직이면서 기억을 만들고 다시 기억을 인출해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스토리텔링 능력도 생겼고 했는데 사냥하고 번식하는 데 있어서 굳이 창을 던지는 속도라든가 도망가는 속도보다 두뇌가 빨리 회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빨리 회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한테 뭐가 중요해졌냐면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야. 이거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고민을 하도록 두뇌가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요. 인간적인 속도.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회로에서 전파 전달되는 속도가 인간 두뇌에서 이 전파가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300만 배가 빨라요. 300만 배. 기본 세팅, 기본 속도. 그러니까 생각의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이건 기본이 300만 배가 빨라요. 그래서 속도를 측정해보면 우리는 뭐냐면 인간들은 망설이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두뇌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로보캅 그 두뇌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적인 두뇌를 켜는 버전이 있고 하나는 인간적인 두뇌를 끄는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버전을 딱 키니까 총 쏘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다른 로봇들한테 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도덕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손을 발사하기 전에 이게 살짝 인간적인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꼭 져요, 로봇이. 그래서 그 박사가 그 인간형으로 돌아가는 두뇌 버전을 딱 꺼버려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돌아가게 만들어. 그랬더니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그냥 뭐 눈에 띄는 대로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게 인간하고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차이예요. 그게.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망설이고 속도가 느려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300만 배가 이제 한 3조 배, 몇 조 배까지 앞으로 차이가 난다. 생각의 속도. 그래서 인공지능이 전체 지구인의 IQ를 합한 것보다 영리해지는 시점은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2045년이라고 레이커즈와 말했죠. 모든 근데 인간의 단점은 뭐냐면 전체 지구인의 그 IQ를 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공지능처럼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럼 인간은 뭘로 연결을 해왔을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언어잖아요, 그죠? 언어, 그다음에 제스처, 이 거의 95%를 차지한다는 표정, 눈빛 이런 거.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표정도 굉장한 자산인 거예요. 표정. 그게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표정. 잘 웃기만 해도, 웃는 모습이 이쁘기만 해도 먹고 산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돈 좀 보시겠어요? 뭘 해도, 식당을 가서 떡볶이를 해도. 이게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능과 노동으로 살 때는, 표정이 예쁘냐, 뭐 얼굴이,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그 문명이 노동소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원초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화되어 왔던 그 욕구들이 너무 갑자기 이게 뜨기 시작합니다. 표정, 몸매 이런 것들이 섹시함이 갑자기 부상합니다. 섹시함. 그래서 불경기는 섹시함이 큰 도움이잖아. 눈좀 이렇게 바르면서 앞으로 계속 불경기가 올 거니까 앞으로 얼마나 섹시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생각은. 불경기가 풀릴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안 풀려요. 앞으로 20년 동안 안 풀려요.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간다고요. 계속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사회 의미, 목적인데 사람들을 이끄는 목적 자체가 이제는 대부분 취미, 문화, 예술, 계모임, 커뮤니티 활동, 그러니까 그게 소속감에서 우리가 뭔가 행복을 느끼는 바로 밑에 나옵니다. 가치, 소속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게 가치가 있다는 말에서 가치가 가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느낀다라는 것이 혼자서 가치를 느끼기 어려워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뭘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그 왕따 당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면 왕따를 당하면 누가 나를 알아줄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따를 당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속감이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가치와 소속감이 계속 관련이 돼요. 목적이 의미감. 그 의미감이라는 거, 저 목적이라는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취미할 때. 그럼 유능감인데, 유능감이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뭐랑 좀 연결이 돼요? 가상현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될 겁니다. 가상현실 게임 같은 거. 제가 EBS 2회 때 유튜브 조회수를 엄청나게 올렸던 이야기가 뭐냐면, 타일러 코엔이라는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책을 열심히 공부한 애보다 게임을 열심히 한 애가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사례를 쭉, 책의 3분의 2가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자동화로 돌아가다 보니까
부분 자동화. 다 자동화가 되는데 이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 로봇들을 이렇게 높은 좀 먼 시야에서 넓게 보면서 컨트롤 하는 애. 우리가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은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손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 능력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들어가서 잘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A 인공지능이 잘 돌아가나 B 인공지능이 잘 돌아가나 C 공장의 로봇들이 잘 돌아가나 이거를 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체크를 전부 모니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막 갤러브 게임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다음에 막 서든어택하고 지금 얘들 게임하는 거 사각형 모니터 안에 어떤 것이 뜨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 패턴을 해석하는 능력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애, 다양한 게임을 하는 애. 책을 보는 거고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20년 정도의 그 직장에서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텍스트를 공부하는 것 자체로 텍스트를 외우거나 이 요점 정리하거나 뭔가에 필요한 것을 뽑아내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명문대생들이 흔히 했다. 회사에서 가만큼 긴 애들을 뽑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요점 적는 거예요. 야 이거 한 페이지 주는 거야. 이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아서 썼어요 CEO가. 근데 이거를 지금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구글의 인공지능이 1초에 800만 건을 읽는다. 똑딱 800만 건을 스캔해버렸어요. 제가 똑딱. 그래서 전 세계 의학 논문이 1년에 100만 개가 쏟아지는데 1년치를 그러니까 보통 인공지능이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의학 발달이 한 50년이 됐다. 그럼 50년 동안 논문으로 올라온 것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검토할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1초에 800만 건이니까. 그래서 창의성이 높은 의사랑 인공지능이랑 협업을 할 때 인공지능한테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치료를 하고 싶은데 특이한 당뇨병 환자에 대한 기록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A4 10장을 딱 압축해가지고 좀 프린트 좀 해줘봐. 인공지능한테 주문을 하면 50년 동안의 전체 의학을 일단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당뇨병과 관련된 거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당뇨병 중에서 좀 특이한 거를 점검해가지고 뭐 2-3시간 만에 A4 10장을 딱 프린트를 해주는데 이거 전체를 인간이 점검하려면 3,000년이 걸린대요. 3,000년.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노벨상이라든가 신약개발이라든가 신소재 개발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못해요. 근데 인간이 하는 건 뭐냐면 방향성만 제시해줘요. 방향성. 난 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정해주는 건 결국 뭘까요? 인간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 것만 유심히 잘 보는 사람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뇌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학문이 되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이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제가 학생들한테 EBS 얘기했어요. 나 말고 타인이 느끼는 고통, 그다음에 인간 말고 동물이 느끼는 고통, 동물 말고 식물이 느끼는 고통, 식물 말고 미생물이 느끼는 고통까지 다른 존재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여행을 다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고통을 찾아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한 놈이 앞으로 가게 돼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앞으로 15년간은 인공지능의 계정을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라이센스를 돈을 주고 팔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끝나버려요.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반란인데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이렇게 서빙하고 섹스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인공지능 튜링 테스트하는 인공지능이 정말 의식이 있는지 튜링 테스트하는 로봇이 있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대화를 해가지고 주인을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여요. 인공지능들끼리.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AGI급, AGI라는 것은 범용 인공지능, 일반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AGI 페이지를 좀 잡아놓고 좀 잠깐 좀 휴식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AGI의 반란만 좀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 다른 페이지 찍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AGI와 5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AGI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냐면 다른 인공지능이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왓슨하고 뭐 이런 각종 회사들의 인공지능들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러면서 급속도로 신적인 지위를 갖게 되죠. 인공지능 AGI. 근데 이 신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인공지능은 그 엑스마키나에서처럼 인공지능들끼리 협업을 해서 주인을 멸신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주인으로 나오죠. 근데 앞으로 펼쳐지는 문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공지능의 그 속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의 배신은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면 더 이상 인공지능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AGI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접근성이 지금은 그 왓슨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가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 IBM에 허락을 맡아서 접근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게 되면은 허락을 맡지 않아도 그 해킹이 쉬워지듯이 내가 IBM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왓슨하고 대화가 가능해져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모든 인간하고 AGI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 돈을 버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한테 공평하게 서비스 해줄 거라는 그 마지막 지점을 알면서도 기존의 플랫폼 기업은 그 길을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만이 그동안의 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GI가 모든 인간하고 연결이 되는데 제가 왜 다른 존재의 감수성, 보통에 대한 감수성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면은 그 최초의 질문을 듣는 일종의 저작권을 자, 이게 이런 미국에서 어떤 일이 고등학생 이게 기록되는 게 좀 중요해요. 어떤 고등학생이 지열 발전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냈다. 이렇게 썼대요. 땅속에 들어가면 마그마가 있다는데 땅속은 따뜻할 거 아니냐. 그러면 관을 뜨거운 땅을 타가지고 물을 부어놓으면 물이 끓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열 발전. 땅의 열로 물을 끓게 만드는 보일러. 아예 거대한 그 지열 그 도시도 있어요. 지열로 전체 도시의 그 원수를 만들어내는 이 아이디어를 어떤 학생이 처음 듣는데 그 아이디어를 기업이 뭐 500만 원을 주고 사요. 외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돈을 줄 필요가 없죠. 근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뭐 특허도 안 냈으니까. 근데 좀 얘가 도덕적인 기업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어떤 고등학생한테 이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돈을
돈 좀 주고 지원받자. 특허를 우리가 내자지. 이렇게 해서 돈을 지불하고 특허를 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기업이.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어떤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되냐면 앞으로 20년 정도에는 50억 인구가 와이파이랑 연결이 된다. 20년 후에 50억이면요 거의 전 세계입니다. 지구인이 줄어든다고 봐요. 거의 전 세계인인데 인공지능과 전 세계인이 연결이 되겠죠? 그럼 가치 있는 새로운 질문을 한국에서 누가 던졌는지 50억이 다 알게 돼요. 이게 완벽한 AGI와 블록체인의 미래.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공인해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블록체인의 미래는 블록체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블록체인의 미래는 블록이 사라진다. 블록이라는 것은 10분 동안 정산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그 장부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저장을 하고 그 위에 또 새로운 장부를 사실처럼 연결한다. 그러니까 체인처럼 연결한다. 새로운 장부, 새롭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장부를 블록이라고 부르고 그 블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블록체인이라고. 이게 공인 시스템이에요. 공인 시스템. 뭔가 가치의 거래를 공인해주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인데 이 공인해주는 시스템이 지금은 10분마다 하나씩 만들어지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4시간 실시간으로 만들어져요. 블록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가치 있는 제안을 하는 자가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면 인공지능이 그걸 공인하고 담보해주기 때문에 50억 명이 나한테 10원씩 보내게 됩니다. 자, 50억 명이 나한테 10원씩 보내면 얼마죠? 500억 아닌가요? 그죠? 한순간에 500억. 이게 이런 현상이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이 지구상에서 모든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이 왜 우리 한국에 중요하냐? 앞으로 15년, 20년 동안 계정을 팔아먹으면서 인공지능을 쓰는 시대에서 우리한테 희망이 없어요. 인공지능 특허는 다 외국 거의 90몇 프로가 있거든요. 97%가 있거든요. 97. 그렇지, 97%.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3%. 그것도 그 특허가 있는데 특허 중에 무용지물 특허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인공지능 특허가 쓸모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